오늘 사연은 박복래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칼바람이 매섭게 창문을 두드리던 11월의 어느 늦은 오후, 낡고 허름한 탐정. 사무실의 문이 힘겹게 열리며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0을 훌쩍 넘긴 듯한 박복래 여사였죠. 평생을 흙먼지 속에서 자식들 건사하느라 허리. 별날 없었을 법한 고단한 세월의 흔적이 얼굴 가득 깊게 펜주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얼굴을 뒤덮은 것은 단순한 삶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한 슬픔과 분노, 그리고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이 뒤섞여 보는 이의 마음마저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죠. 박복래 여사는 마치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운 걸음으로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그녀의 손은 이미 온기를 잃은 듯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 늙은이 좀 살려주시오. 내가 이제 기댈 곳이라고는 정말 여기밖에 남지 않았구려. 간신히 터져나온 박복래 여사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고 메마르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이미 며칠 밤낮을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고 붉게 충혈된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허공을 헤매고 있었죠. 사무실 안의 공기마저 그녀의 절망감에 전염된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참이나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고르던 박복래 여사는 탐정을 향해 어렵사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 큰아들 정민이 말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착하디 착한 내 아들이 몇 달 전부터 영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자리에 꼼짝없이 누워 지내는 신세가 되었소. 내로라 하는 병원들을 수소문해서 다 찾아가 봤지만 의원님네들도 하나같이 뚜렷한 병명조차 찾지 못하고 고개만 절레절레 저을 뿐이요. 어미 된 죄로 내 속이 지금 얼마나 까맣게 타들어가는지 선생은 모르실 거요. 박복래 여사의 목소리는 끝내 울음으로 변했고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그녀의 깊은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청춘을 다 바친 어머니에게 자식의 고통만큼 더 큰 형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한참을 더 흐느끼던 박복래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비로소 오늘 이곳을 찾은 진짜 이유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병마에 쓰러진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선 훨씬 더 어둡고 충격적인 의혹을 담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오, 내 아들 정민이 옆을 지키는 며느리 윤희수. 그 아이의 행동거지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소? 지아비가 저렇게 죽을 지경인데도 간병은 건성건성하는 신용만 할 뿐이고 밤만 되면 어디를 그리 싸돌아다니는지 그것도 아주 곱게 치장을 하고 나서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요. 처음에는 젊은 사람이 오죽 답답하면 그럴까 싶기도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의 도리가 있는 법인데 그 아이는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더이다. 박복래 여사의 목소리에는 며느리 윤희수를 향한 깊은 불신과 원망이 역력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슬픔을 넘어 날카로운 의심으로 번뜩이기 시작했죠.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선 무언가 더 구체적이고 끔찍한 정황을 포착한 듯한 예리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그것뿐만이 아니요. 언젠가부터 정민이 병실에는 누가 보냈는지도 모를 꽃다발이며 과일 바구니, 값비싼 건강식품 같은 것들이 심심찮게 배달되기 시작했소. 정민이 녀석은 순진하게도 희수가 자기를 위해 준비한 줄 알고 고마워하지만
나는 똑똑히 봤소. 희수 그 아이 표정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거나 놀라는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말아야 할 비밀이라도 들킨 사람처럼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말이요. 마치 뒤가 구린 사람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말이요. 박복래 여사의 이야기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의심의 보따리를 한꺼번에 풀어놓는 사람처럼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쏟아냈죠. 결정적으로 며칠 전이었소. 내가 정말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인 줄 알면서도 하도 속이 답답하고 의심스러워서 희수 그 아이 핸드폰을 몰래 훔쳐보고 말았소. 그런데 그 안에 자기야라고 저장된 이름으로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메시지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간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소이다. 오늘 밤에도 몰래 빠져나갈 수 있지?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면 돼. 이제 곧 모든 게 계획대로 될 테니까 그 인간만 없어지면 이 모든 게 다 우리 차지가 되는 거야. 이런 끔찍한 말들이 버젓이 적혀 있었단 말이오. 박복래 여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격렬하게 몸을 떨며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며느리 윤희수를 향한 의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의 순수한 마음에 배신이라는 시커먼 독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 짐작이 틀리지 않았다면, 만약 희수가 정말로 다른 속셈을 품고 내 아들 정민이를 저 지경으로 만든 것이라면, 그리고 만약 그 메시지를 주고받은 자기야라는 작자가 내가 어렴풋이 짐작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면 아니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소. 내가 요즘 정민이 걱정에 밤잠을 설쳐서 헛것을 보고 헛생각을 하는 것일게요. 그럴 것이요. 박복래 여사는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가로저으며 스스로를 부정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으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에 내뱉은 말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마 자신의 입으로 꺼내기조차 두려운 또 다른 끔찍하고도 폐륜적인 의혹의 씨앗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탐정은 박복래 여사의 이야기가 끝남과 동시에 이 사건이 결코 평범한 불륜이나 치정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어쩌면 한 가정의 뿌리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지도 모르는 거대한 음모와 배신의 서곡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사는 그렇게 한 늙은 어머니의 처절한 절규와 함께 어둡고 위험한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다음 날부터 탐정의 은밀하고도 치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박복래 여사가 지목한 의심의 중심, 며느리 윤희수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죠. 박복래 여사의 말처럼 윤희수 씨의 행동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오전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한 시간에 남편 최정민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야 한두 시간에 불과했고 그 시간 동안에도 남편을 살뜰히 간호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는 듯 형식적인 안부만 묻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허비했죠. 그녀의 얼굴에서는 남편의 병세를 걱정하는 아내의 진심 어린 표정 대신 지루함과 초조함, 그리고 어딘지 모를 비밀스러운 기대감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윤희수 씨는
마치 가면이라도 바꿔 쓴 듯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무겁고 그늘졌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생기 넘치는 미소와 함께 발걸음 또한 한결 가벼워졌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방의 순간이라도 맞이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선 그녀는 곧장 택시에 올라탔고 탐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며칠간의 끈질긴 미행과 관찰 결과 윤희수 씨의 외출에는 뚜렷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서너 번, 주로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외출했는데 그때마다 평소의 수수하고 단정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화려하고 요염한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최신 유행의 옷차림에 얼굴에는 공들여 한 듯한 짙은 화장, 그리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명품 시계까지 마치 은밀한 유혹이라도 하려는 듯 그녀의 온몸에서는 관능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겨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드디어 윤희수 씨의 비밀스러운 이중 생활의 실체가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한껏 치장하고 병원을 나선 윤희수 씨는 택시를 타고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한적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가 멈춰 선 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지만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나 유명한 고급 식당이었죠. 윤희수 씨는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섰고 미리 예약된 창가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훤칠한 키에 세련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곧장 윤희수 씨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죠.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예사로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서로의 손을 잡고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음식을 서로에게 먹여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남자가 윤희수 씨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는 장면까지 포착되었죠. 탐정은 이 모든 장면을 고성능 카메라의 한 컷도 놓치지 않고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1시간가량 로맨틱한 식사를 즐긴 두 사람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행선지는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택시를 타고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에는 마치 비밀 아지트처럼 숨겨져 있는 듯한 고급 호텔이 자리 잡고 있었죠. 두 사람은 주위를 한번 살피는 듯 하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호텔 안으로 함께 들어섰습니다. 탐정은 직감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들의 은밀한 미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것을요. 탐정은 호텔 입구 근처에 잠복하여 그들이 다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두 사람은 호텔 로비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들어갈 때보다 한층 더 다정하고 노골적인 스킨십을 나누며 나오는 그들의 모습은 윤희수 씨의 불륜이 단순한 의심이 아닌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미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은밀한 만남에서 오는 만족감과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탐정은 이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했고 윤희수 씨의 추악한 이중 생활의 증거는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탐정은 수집된 증거들을 정리하여 박복래 여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무실로 다시 찾아온 박복래 여사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탐정 양반 뭔가 좀 알아낸 것이 있소이까? 내 심장이 지금 얼마나 떨리는지. 박복래 여사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탐정은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을 박복래 여사 쪽으로 천천히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며칠 전 탐정이 촬영한 윤희수 씨와 의문의 남자의 모습이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를 즐기는 장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은밀한 미소를 주고받는 장면, 그리고 마침내 호텔 로비로 함께 들어서는 결정적인 장면까지. 박복래 여사는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마치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싸늘한 분노와 처절한 배신감으로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가늘게 떨리는 손은 그녀의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동요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영상이 끝나고 화면에는 두 사람이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들이 차례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천하의 몹쓸 것들. 감히 내 아들 정민이를 병상에 버려두고 저런 파렴치한 짓거리를. 그런데 저 사내놈은 대체 누구란 말이오? 박복래 여사가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며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탐정은 다음 사진으로 넘기려던 손을 잠시 멈추고 박복래 여사의 얼굴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다음 사진을 채보기도 전에 박복래 여사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절규와도 같은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저 아이는 정환아. 내 아들 정환이가 어째서 희수. 저 아이와 이럴 수가 없어. 박복래 여사는 화면 속 윤희수와 함께 호텔에서 나오는 남자의 얼굴을 정확히 가리키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희수 씨의 불륜 상대는 다름 아닌 박복래 여사의 둘째 아들이자 현재 병상에 누워있는 최정민 씨의 하나뿐인 친동생인 의사 최정환 씨였던 것입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고 탐정조차 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반전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배신과 음모가 뒤얽힌 사건들을 다뤄왔지만 이처럼 잔인하고도 폐륜적인 가족 간의 배신은 그 역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박복래 여사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적막하고 무거운 사무실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끔찍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박복래 여사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믿었던 둘째 아들 최정환과 한때는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 윤희수의 배신은 이른 평생을 살아온 노모에게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죠. 최정환은 어릴 적부터 유난히 형인 최정민을 따랐고 그림자처럼 형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던 아이였습니다. 감기라도 걸려 형이 기침이라도 할라치면 밤새도록 형의 머리맡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던 그렇게나 우애가 깊었던 형제였습니다.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가 잦았던 형을 자기 손으로 직접 돌보고 지켜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 때문이었노라고 박복래 여사는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었죠. 그런 아들이, 그런 동생이 어떻게 병든 형을 버려두고 형수와 그런 파렴치하고도 부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박복래 여사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우선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진정하십시오. 탐정이 안타까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을 건넸지만 박복래 여사는 물잔을 받아들 기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찾아내어 탐정에게 보여주었죠.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두 아들, 최정민과 최정안이 어깨동무를 한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최정안이 우수한 성적으로 의과대학에 합격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축하하며 찍었던 기념사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민이는 동생 정환이를 얼마나 끔찍이 아꼈는지 모릅니다. 동생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죠. 정환이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라고,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동생 뒷바라지까지 했던 속 깊은 녀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을 수가. 박복래 여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한번 사진 속 두 아들의 해맑은 얼굴과 노트북, 화면 속에 담긴 유니스와 최정안의 추악한 미래 장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절망을 넘어 무언가 다른 불길한 감정으로 이글거리기 시작했죠. 그것은 바로 걷잡을 수 없는 의심과 섬뜩한 공포였습니다.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듯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모든 의문점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정민이가 갑자기 영문도 모르게 쓰러져서 저렇게 된 것이 저 두 년놈들의 흉계 때문은 아니겠지요? 정환이는 의사인데 형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자기가 아는 용한 의사를 소개해 주겠다며 제일 먼저 발벗고 나섰던 아이인데 설마 제 형을. 박복래 여사의 말은 끔찍한 상상에 이르자 더 이상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 못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서운 의혹은 탐정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사인 동생, 갑자기 원인 모를 병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형, 그리고 형수와 시동생의 부적절하고도 은밀한 관계. 이 세 가지 사실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하고 기괴하게 얽혀 있었던 것이죠.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 생각에도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 문제를 넘어선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쩌면 어머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 끔찍한 일이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탐정의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말에 박복래 여사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이미 마음속으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이 아니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탐정님. 내 아들 정민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 배후에 어떤 무서운 음모가 숨겨져 있는 것인지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설령 그 진실이 내 심장을 찢어놓을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탐정의 조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불륜 사건의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한 생명을 잔인하게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쳐야 하는
훨씬 더 위험하고도 중대한 임무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탐정은 먼저 최정민 씨가 쓰러지기 전후의 모든 상황과 그의 정확한 병증의 변화 과정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하고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복래 여사의 진술과 그녀가 그동안 간병일지처럼 꼼꼼하게 기록해온 메모들을 종합해 본 결과 최정민 씨는 작년 가을, 그러니까 약 1년 전부터 눈에 띄게 기력이 쇠하고 잦은 피로감을 호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단순한 계절성 과로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증상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입맛을 잃어 식사량이 현저히 줄었고 그로 인해 체중이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무려 7kg 이상이나 급격히 감소했죠. 손발이 자주 저리고 힘이 빠져 물건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떨어뜨리는 일이 잦아졌으며 걸핏하면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리기도 했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 또한 눈에 띄게 저하되어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방금 전에 했던 말을 또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직장에서는 업무 실수를 연발하여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때는 풍성했던 머리숱마저 눈에 띄게 줄어들며 탈모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니 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처음 동네 의원을 찾았을 때는 스트레스성 신경쇠약이라는 애매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신경안정제와 영양제를 복용했지만 증상은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동생 최정환이 직접 나서서 자신이 잘 아는 대학병원의 저명한 신경과 전문의인 황 교수라는 의사를 형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황 교수로부터 내려진 진단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진행성 신경계 퇴행성 질환이라는 듣기만 해도 절망적인 이름의 병명이었습니다. 최정환의 의과대학 시절 은사였다는 황 교수의 진단. 이 또한 너무나 자연스럽게 최정환이라는 인물과 연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탐정은 이 대목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탐정은 이전 1차 조사 과정에서 확보했던 유니스와 최정환의 미래 사진들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들 속에서 이전에는 그저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사소한 한 장의 사진이 그의 날카로운 시선을 사로잡았죠. 그것은 바로 며느리 윤희수 씨가 남편 최정민 씨의 병문안을 갈 때마다 마치 필수품처럼 항상 집에서부터 커다란 텀블러에 무언가를 가득 담아들고 다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이었습니다. 박복래 여사의 말에 따르면 윤희수 씨는 회사에 출근하거나 다른 개인적인 외출을 할 때에는 단 한 번도 그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독 남편의 병문안을 갈 때만 마치 약이라도 챙기듯 잊지 않고 그 텀블러를 챙겼다는 점. 이것은 분명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과연 그 텀블러 안에 담긴 액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박복래 여사는 그것을 정민 씨의 면역력 강화에 아주 좋은 특제 한방 건강음료라고 희수가 자신에게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희수가 직접 정성껏 달여서 남편에게 먹이고 있다는 그 특제 건강음료. 탐정의 머릿속에서 위험한 경고등이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탐정은 즉시 박복래 여사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 이 중대한 사실을 알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텀블러 안의 내용물을 아주 조금이라도 비밀리에 확보해 줄 수 있는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박복래 여사로부터 떨리는 목소리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탐정님, 탐정님, 큰일 났어요. 아니, 잘 된 건가? 아무튼 그 음료수를 구했어요. 오늘 희수, 그 아이가 갑자기 친정에 급한 볼일이 생겼다면서 아침 일찍 텀블러만 정민이 병실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허둥지둥 나가버렸지 뭐예요. 글쎄, 정민이가 마침 그때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제가 얼른 주머니에 숨겨가지고 있던 작은 약병에 그 음료수를 조금 덜어놨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1시간 뒤 박복래 여사는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다루듯 작은 약병에 담긴 짙은 갈색의 액체를 들고 약속 장소인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탐정은 그 액체를 건네받아 즉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 독극물 분석 기관에 익명으로 성분 분석을 의뢰했죠.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박복래 여사에게는 아마도 1년 아니 10년처럼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탐정은 다른 방향으로도 끈질기게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둘째 아들 최정안의 개인 병원의 현재 재정 상태와 채무 관계를 더욱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며느리 윤희수와 최정안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최정민 씨의 건강이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시점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촘촘하게 파헤쳐 나갔죠. 조사 결과는 탐정의 불길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최정안의 개인 병원은 약 2년 전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확장 공사를 감행한 이후부터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사채를 포함한 상당한 액수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거의 파산 직전에 몰려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더욱 놀랍게도 최정민 씨는 자신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기 직전인 약 1년 전 여러 보험사의 고액 생명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으며 그 모든 보험 계약의 유일한 수익자가 바로 아내인 윤희수 씨 앞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 증거들은 마치 잘 짜인 각본의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하나의 끔찍하고도 추악한 그림을 서서히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그림의 활용점정이 될 텀블러 속 액체의 정체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일주일이 지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텀블러 속 갈색 액체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탐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인된 보고서를 펼쳐들었죠.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분석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충격적이고도 참혹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확하고도 냉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출된 샘플에서 다량의 비소 ARSENIC 화합물 성분 검출. 해당 샘플의 농도로 보아 일회 섭취 시에는 즉각적인 치명상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미량씩 체내에 축적될 경우 만성 비소 중독 증상을 유발하며 이는 심각한 신경계 손상, 다발성 장기 부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맹독성 물질임. 비소.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암살과 독살에 빈번하게 사용되어 온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 치명적인 독극물이었습니다. 탐정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전율을 느끼며 즉시 박복래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끔찍하고도 명백한 증거에 대해 알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복래 여사의 숨막히는 정적이 한동안 이어졌고 곧이어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처절한 절규와도 같은 통곡 소리가 탐정의 귀를 때렸습니다.
내 며느리가 그리고 내 아들놈이 감히 내 아들 정민이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이 악마만도 못한 것들. 어머님, 지금은 슬퍼하고만 계실 때가 아닙니다. 당장 경찰에 이 모든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민 씨를 지금 즉시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겨서 긴급 해독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단 1분 1초가 급한 상황입니다. 박복래 여사가 정신을 겨우 수습하여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아들 최정민 씨를 급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기는 동안 탐정은 지금까지 수집하고 정리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취합하여 경찰에 제출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정환과 윤희수의 불륜 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수십 장의 사진과 동영상 파일, 최정환의 개인 병원 재정 파탄 상태를 입증하는 각종 서류들, 최정민 씨의 이름으로 가입된 거액의 생명보험 계약서 사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증거물인 비소 성분이 검출된 텀블러 음료의 국과수 정밀 분석 보고서까지. 이 모든 증거들은 단 하나의 명백하고도 추악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어스름한 시간에 수사관들로 구성된 여러 팀의 경찰 병력이 최정환의 개인 병원과 그의 호화로운 자택, 그리고 며느리 윤희수가 최전민 씨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동시에 덮쳤습니다.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은 신속하고도 은밀하게 진행되었죠. 한밤중에 달콤한 잠에 빠져있던 최정환은 자신의 침실로 들이닥친 건장한 최고의 수사관들 앞에서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 새벽부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이닥치시는 겁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십시오. 최정환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격렬하게 항의하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그의 두 손목에 차가운 금속성의 수압을 채웠습니다. 한때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였던 그의 손이 이제는 자신의 추악한 범죄를 입증하는 쇠고랑에 묶이게 된 것이었죠. 같은 시각 윤희수 역시 자신의 안방에서 잠옷바람으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죠. 경찰서로 연행된 두 사람은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자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특히 윤희수는 자신이 남편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간호했는지를 눈물로 열변하며 오히려 자신이야말로 이 모든 억울한 상황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탐정팀이 오랜 시간에 걸쳐 수집하고 분석한 빈틈없이 완벽한 증거 자료들이 차례대로 제시되자 그들의 거짓된 연극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 장면이 담긴 영상, 서로의 범행을 암시하는 통화 녹취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소 검출 보고서라는 빼도 박도 못할 과학적 증거 앞에서 그들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윤희수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저 단순한 비타민제인 줄로만 알았어요. 아주버님, 아니, 정환 씨가 남편 건강에 아주 좋은 거라고 면역력을 몇 배나 높여주는 특효약이라고 해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남편이 빨리 건강해지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정환 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나중에 그게 조금씩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독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나도 깊이 이 일에 발을 들여놓은 후였어요. 정한 씨가 저를 협박했어요. 이제 당신도 공범이라고 만약 여기서 그만두거나 경찰에 알리면 우리 둘 다 파멸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윤희수의 구차하고 비겁한 변명에 이어 최정환 역시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무거운 한숨과 함께 자신의 추악한 범죄 계획 전부를 시인했습니다. 개인 병원의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거액의 사채 빚을 지게 되자 경제적으로 무능력했던 형의 여러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형수와 은밀히 공모하여 형을 병으로 위장해 서서히 살해하려 했다는 끔찍하고도 폐륜적인 진실이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잔인하게 악용하여 형에게 매일 소량의 비소를 탄 음료를 장기간 복용하게 함으로써 마치 자연적인 질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려 했던 것이죠. 인간의 얼굴을 하고 어찌 그런 악마와도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듣는 이로 하여금 치를 떨게 만드는 극악무도한 범죄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두 악마의 탈을 쓴 범인들이 차가운 철창에 갇히게 된 후 탐정은 박복래 여사를 대학병원 중환자실 복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최정민 씨는 다행히 응급해독 치료가 효과를 보여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고 있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의료진의 소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도 조금만 더 처치가 늦었더라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것이라며 천운이 도왔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했죠. 이제 정말 다 괜찮아질 겁니다. 어머님. 정민 씨는 반드시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에 대한 무거운 대가를 반드시 그리고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겁니다. 탐정의 위로에 박복래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지긋지긋했던 밤의 장막이 걷히고 새벽에 맑고 깨끗한 햇살이 어두운 병원 복도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희망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가장 믿었던 가족으로부터 받은 씻을 수 없는 배신이 한 개인과 그 가족 전체에게 얼마나 깊고 참혹한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도 추악한 존재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하나의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향한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한 늙은 어머니의 강인한 모정과 용기가 결국에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값진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는 결국 또 다른 사람의 따뜻한 도움과 진실된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진리를 우리는 이 길고도 험난했던 사건의 마지막 페이지를 통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이지연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가을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라는 명성이 자자한 K부대의 정무는 그러나 그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게 을씨년스러운 기운마저 감돌고 있었죠. 위병소의 젊은 위병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제 막 부대 입구에 도착한 수수한 사복 차림의 중년 여성을 훑어보았습니다. 여성의 손에는 아들 면회객이라면
을에 들고 있을 법한 간식거리 하나 들려있지 않았고 그저 작은 핸드백 하나만을 들고 있었죠. 그녀가 바로 여군 최초로 2개의 별을 가슴에 단 철혈의 여장부 이지연 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빛나는 계급장도 서슬퍼런 지휘관의 위엄도 모두 내려놓은 채 오직 하나뿐인 아들 김선우 이병을 만나러 온 평범한 어머니이고자 했습니다. 성함이랑 용무 말씀해 주십시오. 위병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기계가 말을 하는 듯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김선우 이병 면회 왔습니다. 어머니 이지연입니다. 이지연 소장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위병의 태도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수수한 옷차림과 차분한 태도를 얕잡아 보기라도 하는 듯 더욱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죠. 아주머니, 신분증 똑바로 보여주십시오. 여기 아무나 드나드는 곳 아닙니다. 면회 시간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위병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짜증과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라는 호칭과 함께 반말이 섞인 말투는 이지연 소장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수십 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무례한 언사였지만 이지연 소장은 애써 표정을 갈무리했습니다. 지금은 군인이 아닌 어머니로 이곳에 서 있었으니까요. 미안합니다. 길이 좀 막혀서 늦었네요. 이지연 소장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위병은 신분증을 건성으로 확인하는가 싶더니 이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지연 소장을 다시 한번 쏘아보았습니다. 김선우 이병이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위병은 안으로 들어가 한참을 꾸물거렸습니다. 이지연 소장은 싸늘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쾌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아들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었습니다. 최근 아들 선우가 복무 중인 이 K부대에 대해 흉흉한 소문들이 그녀의 귀에까지 들려왔기 때문이었죠. 신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살을 시도했다느니 부대 내 구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느니 하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지연 소장은 이번 개인 휴가를 이용해 직접 아들의 얼굴도 보고 조용히 부대의 실태를 파악해 볼 작정으로 이곳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면회라고만 말해둔 상태였죠. 자신의 신분이 아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혹은 부대 내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위병이 다시 나와서는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가시죠. 면회실은 저쪽 건물 2층입니다. 면회 시간 30분 남았으니 알아서 하시고요. 이지연 소장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부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철옹성 같던 부대 정문을 통과했지만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대 안으로 들어설수록 알 수 없는 중압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연병장과 반듯하게 늘어선 건물들은 겉보기에는 완벽한 군부대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어둠의 그림자를 이지연 소장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면회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마주치는 병사들은 이지연 소장을 흘끔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몇몇은 노골적으로 위아래를 훑어보며 자기들끼리 무언가를 수군거리기도 했죠. 그들의 눈빛 속에는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무례함과 경계심만이 가득했죠. 이지연 소장은 그런 시선들을 묵묵히 받아내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복도 끝 면회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문 앞에 섰을 때 때마침 당직 근무 중이던 박철민 중사가
커피를 마시며 복도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중사는 이지연 소장을 발견하자마자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누구 면회 오셨습니까? 김선우 이병 어머니입니다. 박철민 중사는 이지연 소장의 수수한 행색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 김선우. 그 어리바리한 녀석 말입니까? 허허, 요즘 젊은 애들군 생활 적응 못하는 거 다 부모님들 책임도 큽니다.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요. 용건은 짧게 하시고 너무 오래 붙잡아 두지 마십시오. 곧 일과 시작해야 하니까. 이지연 소장의 미간이 순간 꿈틀거렸습니다. 아들을 어리바리한 녀석이라고 칭하는 것도 모자라 부모의 책임 운운하는 박철민 중사의 오만불손한 태도는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연 소장은 여전히 평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금은 아들 선우를 만나는 것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연 소장은 짧게 대답하고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박철민 중사는 그런 이지연 소장의 뒷모습을 보며 콧방귀를 뀌더니 다시 커피를 홀짝이며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면회실 안은 생각보다 썰렁했습니다. 몇몇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경직된 분위기가 감돌았죠. 이지연 소장은 두리번거리며 아들 선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쪽 창가 구석자리에 홀로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아들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선우야. 이지연 소장이 부르는 소리에 아들 선우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발견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기쁨보다는 당혹감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선우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잠겨 있었고 눈은 자꾸만 엄마의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이지연 소장은 아들의 그런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왔지. 잘 지냈어? 이지연 소장은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몸은 생각보다 야위어 있었고 어딘지 모르게 잔뜩 긴장해 있는 듯 했습니다. 네, 그럼요.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이지연 소장의 예리한 눈은 아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숨기려는 듯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지연 소장은 선우의 손을 잡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죠. 겉으로는 큰 상처가 보이지 않았지만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눈빛에는 과거의 총명함과 생기가 사라지고 깊은 불안과 공포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이지연 소장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선우는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훈련이 좀 힘들어서 그래요. 곧 적응될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지연 소장의 시선이 선우의 왼쪽 손목 안쪽에 머물렀습니다. 군복 소매 아래로 살짝 드러난 피부 위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보랏빛 멍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지연 소장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우야, 이 손목은 왜 그런 거니? 이지연 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선우는 당황한 듯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리며 변명했습니다. 아, 이거요? 어제 훈련하다가 좀 넘어졌어요. 별거 아닙니다, 엄마. 선우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연 소장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다그쳐서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대신 준비해온 이야깃거리들을 꺼내며 분위기를 전환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면회 내내 선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자꾸만 면회실 입구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이지연 소장은 그런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고 불안한 면회 시간이 얼마쯤 흘렀을까요? 선우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 잠깐만 화장실 좀 금방 다녀올게요. 그래, 얼른 다녀와라. 이지연 소장은 아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 보이는 아들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선우가 화장실로 향한 지 5분이 지나고 10분이 다 되어가도록 돌아오지 않자 이지연 소장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복통이 아닌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죠. 결국 이지연 소장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면회실 밖으로 나섰습니다. 복도는 한산했고 화장실 쪽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이지연 소장은 조심스럽게 화장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건물 뒤편 인적이 드문 폐쇄된 창고 쪽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 누군가가 거친 욕설과 함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지연 소장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바로 아들 선우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야, 김선우. 이 새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오늘 아주 내놈 군기를 제대로 잡아주마. 악에 바친 듯한 고함 소리와 함께 퍽, 퍽 무언가를 가격하는 둔탁한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아들 선우의 처절한 비명과 흐느낌이 섞여 나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만 때리세요. 이지연 소장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격렬한 분노와 함께 아들이 저런 끔찍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들려오는 창고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창고 안쪽 구석에서 황종수 병장이라는 자가 아들 선우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처박고 있었고 발로는 선우의 복부를 무자비하게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이미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희죽거리고 있는 박철민 중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이, 황 병장, 살살 좀 해라. 그래도 저거 오늘 어머니 면회 온 놈인데 얼굴에 너무 티나면 곤란하잖아. 안 그래? 박철민 중사는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보는 듯한 태도로 황종수 병장의 폭행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지연 소장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들이야.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이지연 소장은 사자후와 같은 고함을 내지르며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쓰러져 있는 아들 선우를 감싸 안았죠.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황종수 병장과 박철민 중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이지연 소장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는 다시금 오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웬 미친 아줌마가 갑자기 끼어들어.
당신 아들 교육 똑바로 안 시켜? 어디서 군대 일에 함부로 참견이야. 황종수 병장은 이지연 소장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박철민 중사 역시 이죽거리는 표정으로 다가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무리 아들 걱정이 되셔도 그렇지. 군대 내부 일에 이렇게 함부로 개입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잡혀가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곱게 아들 데리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요. 그들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듯 뻔뻔하기 짝이 없었죠. 선우는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가세요. 제발요. 저 때문에 엄마까지. 아들의 처절한 절규는 이지연 소장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더욱 꼭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선우야. 괜찮아. 이제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이지연 소장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어머니의 걱정과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단력만이 번뜩이고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황종수 병장과 박철민 중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포착한 암사자와도 같았습니다. 박철민 중사, 이지연 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서늘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네는 지금 현역 군인에 대한 직무유기, 폭행, 방조 및 교사, 그리고 상관 모독죄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지금 이 순간부터 자네는 직위의 죄는 물론이고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박철민 중사는 이지연 소장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뭐, 아줌마가 지금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명령질이야. 당장 여기서 꺼지지 않으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황종수 병장 역시 옆에서 거들며 이지연 소장을 위협했습니다. 그래,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설치는 거야. 빨리 안 꺼져? 그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이 초라한 행색의 여인이 자신들의 군 생활은 물론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엄청난 존재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지연 소장은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이지연. 그녀의 이름과 함께 선명하게 빛나는 두 개의 별이 박철민 중사와 황종수 병장의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이지연이다. 이지연 소장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낮고 엄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 전체에 대한 긴급 작전 통제권을 발동한다. 황종수 병장, 그리고 박철민 중사. 내 놈들은 단순히 내 아들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장병들의 명예를 더럽혔고 나아가 대한민국 군대의 기강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 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창고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멈춰버렸습니다. 황종수 병장과 박철민 중사의 얼굴에서는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고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소 소장님이십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이 간신히 새어나왔죠.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고만장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극도의 공포와 절망감만이 그들의 얼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며 이 광경을 구경하던 몇몇 병사들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폭풍 전야와도 같은 반전이었습니다. 이지연 소장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직속 부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동시에 불타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분노를 담고 있었죠. 김대위 나다. 지금 즉시 헌병대 특임대와 감찰실 정예 요원들을 K부대로 출동시켜라. 1시간 내로 부대 전체를 완벽하게 장악해야 한다. 단 한 명의 증거인멸 시도도 도주 시도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대장, 아니 사단장까지 당장 내 앞으로 호출하도록. 이건 명령이다. 전화기 너머로 긴장감이 역력한 부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한 부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지연 소장은 전화를 끊고는 다시 한번 황종수 병장과 박철민 중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벌벌 떨고 있었죠. 내 놈들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냐. 여기가 내 놈들의 천국이라도 되는 줄 알았더냐. 이지연 소장의 불호령에 황종수 병장과 박철민 중사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들의 군 생활이 이 순간 완전히 끝장났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들 선우는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엄마가 그저 평범한 회사원인 줄로만 알았던 아들에게 오늘 엄마의 모습은 그 어떤 영화 속 영웅보다도 더 위대하고 강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K부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10여 대의 헌병대 차량과 감찰팀 차량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부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순식간에 부대 주요 시설들을 장악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해하던 부대 간부들과 병사들은 살벌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그저 숨죽이고 있었죠. 부대장과 연대장은 물론 소식을 듣고 황급히 달려온 사단장까지 이지연 소장 앞에 불려와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감히 이지연 소장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그녀의 서슬 퍼런 질책을 받아내야만 했죠. 사단장,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예하 부대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아니,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지금껏 무얼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여기가 군대입니까? 아니면 범죄자 소굴입니까? 이지연 소장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가혹행위 현장과 아들, 선우가 그동안 겪어왔던 끔찍한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관계자들을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선우는 엄마의 단호한 모습에 용기를 얻어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부대 내의 온갖 부조리와 폭력들을 눈물로써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종수 병장과 박철민 중사로부터 시작된 가혹행위는 이미 부대 전체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었고 다른 선임병들은 물론 일부 간부들까지 이에 동조하거나 묵인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죠. 이지연 소장의 지휘 아래 감찰팀은 즉시 부대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황종수 병장과 박철민 중사의 개인 휴대폰과 관물대에서는 그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을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른 병사들을 상대로 한 협박과 갈취, 심지어
불법적인 사행성 게임 운영 정황까지 포착되었죠. 조사는 단순한 가혹행위를 넘어 부대 운영 전반에 걸친 비리와 부정부패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간부들의 훈련 예산 횡령 의혹, 군수품 불법 반출, 심지어는 외부 업체와의 유착관계까지 파면 팔수록 악취가 진동하는 비리의 온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지연 소장은 이 모든 과정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진두지휘하며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색출해내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타협이나 관용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썩어빠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만이 불타고 있었죠.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강도 높은 조사 끝에 K부대의 추악한 민낯이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황종수 병장과 박철민 중사는 물론 그들의 비호 아래 온갖 악행을 저질러온 주동자들과 이에 관련된 수십 명의 병사 및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부대장은 물론 연대장 그리고 사단장까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군복을 벗거나 한직으로 밀려나야 했죠. 그야말로 K부대는 공중분해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지연 소장의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군 전체에 만연한 구조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군 최고 지휘부의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외침은 군 내부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어리석은 하이에나들, 강철 여장군의 눈물, 부패한 군대를 심판하다, 아들을 구한 어머니, 군대를 구하다와 같은 헤드라인들이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죠. 아들 선우는 사건 이후 안전하게 다른 부대로 옮겨져 세심한 치료와 함께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 때문에 엄마가 너무 큰일을 벌인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했지만 이내 엄마의 진심과 용기를 깨닫고는 깊은 존경심과 함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굳건한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었던 다른 동료 병사들이 구제받고 썩어 빠졌던 부대가 정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지연 소장은 K부대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후에도 군 내부의 부조리와의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전국 각지의 부대들을 직접 방문하며 병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개선책들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군 내부의 고질적인 악습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그녀를 강철 심장을 가진 여장군, 정의의 여신 아테나의 현신이라 부르며 칭송했지만 이지연 소장은 언제나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한 명의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과 용기가 함께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선우는 늠름한 모습으로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저녁하는 날 부대 정문에는 이제는 평온을 되찾은 이지연 소장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진 풍파를 함께 겪어낸 모자는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선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불의에 맞서 싸우고 약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지연 소장은 말없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미 아들은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군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 강화 및 인권 존중 교육 의무화에 대한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지연 소장과 아들 선우가 함께 만들어낸 용기 있는 외침이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되어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차가운 제복 뒤에 숨겨진 뜨거운 모성애와 불타는 정의감을 가진 한 위대한 어머니, 이지연 소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과 함께 기억될 것입니다.